안녕하세요.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여전히 2022년 인프라의 2023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23년인데 저는 인프라의 정석 지금 만들고 있고요. 경쟁 자산을 하고 있고 13번째 시간이고 이전에 독일 전력 거래 시장을 했었고요. 영국은 띵기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몇 개 위주.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일본 전력 시장,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일본 전력 거래 시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고고고. 네, 지금은 해외 전력 거래 시장 중에서 두 번째 시간 일본 전력 거래 시장 특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 지금 발등 골절이어서 집에서 휴가 중이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찍고 있는 상태고요. 밖에 눈 오길래 지금 눈 펄펄 오는 그날이에요. 뭐죠? 보시면 여러분 구정이 있었던 그 평일에 목요일 밖에 눈 펄펄 오는 지금 지금 커튼 치면은 밖에 눈이 펄펄 오는데 여기 카메라에는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일단 제 나름의 다리 다쳐서 밖에 못 나가니까 기분 내려고 좀 겨울처럼 있는 상태고요. 좀 덥네요. 네. 가면은 지금도 이제 파트 2 두 번째 시장이었고 여전히 그 해외 전력 거래소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이고 전력 거래 시장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번 강의에서 독일을 했고 지금 이번에 일본을 했지만 또 제가 이제 기존에 그냥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에서 미국 PJM을 한 것도 있고 아마 미국의 얼컷 텍사스 쪽 얼컷도 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전력 거래 시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시면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전 시간에 했지만 요거는 전부 다 KPX 전력 거래소의 해외 동향 쪽 전력 산업 동향에 있는 공개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면 이거 들어가서 요 2020년 해외 주요 국가 전력 산업 동향을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미국의 카이소 캘리포니아 쪽이죠. 미국의 얼컷 텍사스 쪽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 생각 이거 PJM은 없죠.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목적을 써놓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되게 높은 나라들이에요. 특히 한국에 비해서 높은 나라고 높은 지역. 케이소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쪽도 태양광 효율이 엄청 좋죠. 그리고 얼컷은 그렇지 않은데 얼컷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을 대충 그랬어요. 미국이라고 치면은 텍사스 쪽 얼컷만 폐쇄된 전력 시장이어서 외부와의 이런 연결이 안 돼요. 폐쇄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에 북한이 있고 반도 국가인 한국이랑 좀 비슷한 시장이니까 얼컷을 넣지 않았나. 나머지 애들은 저희도 이제 신재생 비율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넣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기존 시간 독일에 이어서 일본으로 갈 예정이고 어쩌면 여기서 요 6개를 다 못하고 일본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더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저런 구성을 보면은 일단 한번 보시면 일본은 이렇죠. 지금 원자력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자력이 팍 떨어졌죠. 2011년이 보니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한 거 쓰나미 때 그때가 2011년 3월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급락을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전원을 올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 노란 애들 태양광이죠. 이쪽이 확대되고 신재생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는 지금 2019년 기준 일본의 전원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랑 굳이 비교하면은 원자력이 확 줄었죠. 그래서 원자력 3.1%인데 한국은 여전히 18.5% 원자력 기준으로 한국이 좀 훨씬 높고요. 그리고 화력, 석탄, LNG, 유류 같은 화력 기준으로는 일본은 55.6% 이거 그냥 더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한국은 64.2% 이것도 한국이 조금 더 많고 신재생 부분 일본이 높겠죠. 신재생은 일본은 41.2 진짜 높네요. 한국은 17.2%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기존에 앞에 독일에서 했을 때도 신재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태양광이면 햇볕이라는 게 일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적게 불 수도 많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재생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신재생 비중을 높여놓으면은 예기치 못하게 태양광, 풍력 모든 게 우연히 적게 생기는 그날 그 시점에 우리가 전기를 많이 써야 한다면은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자연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재생이 좋다가 아니라 신재생이라고 하면 신재생 비중이 높으면은 갑작스레 우리가 생각한 만큼 정이 안 생길 높은 리스크가 있고, 근데 독일에서 했었을 때는 독일 같은 국가들은 유럽이니까 주변 국가를 통한 서로 유입, 유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또 그렇지 않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주변 막혀 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신재생이 높은지 되게 신기하기만 하네요. 네. 넘어보면은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는 2016년 이후는 뭐 이렇게 됐대요. 결국은 발전 사업자들도 있고 신규 발전 사업자들이 있어서 전력 거래를 통한다. 근데 아마 얘네도 우리의 그 KPX 전력 거래소를 통한 비중보다는 직접 도매 공급, 우리로 치면 PPP라고 하죠.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 PPA죠. PPP래. 예,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아마 사전적인 계약을 통한 공급이 더 많을 거고, 전력 거래소를 통한 일본 전력 거래소를 통한 아마 백업 정도 비중일 거고요. 우리나라는 전력 거래소를 통한 비중이 월등히 높죠. 그런 뭐 차이점이 있고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발전 사업자도 일본은 914개나 있네요. 그리고 쭈루룩 있고, 일본은 보면은 과거에 1995년까지는 지역 독점형 전력 산업 구조로 일반 가정은 해당 지역의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선택이 불가능했다. 근데 이 말이 저희도 지금 모두 한전으로부터 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소매 부분이 지금 한전의 독점인 거지, 그 소매를 위한 전력 생산, 발전 사업자는 이제 어느 정도 다수의 발전 사업자를 통한 뭐 CBP, 코스트 베이스드, PP가 뭐죠? 프라이스인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희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전력 가격이 결정되고 S&P라는 게 결정돼서 어느 정도 도매 공급 쪽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장 경쟁, 제한적인 시장 경쟁을 통해서 갖고 있는데, 얘네는 아마 해당 지역 발전소에 생산하는 발전 전기를 또 해당 지역 뭐 소매업자를 통해 파는, 아마 그런 좀 전체 사업 구조가 다 독점적인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전력회사는 독점 이윤이 보장되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지만 경쟁 문제에 따른 높은 전기요금 문제가 있었대요. 일본의 그 개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력구조 개편이 있었고요. 1995년에서는 도매 전기사 허가제 철폐, 그러니까 허가를 해야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건 진입 장벽이었잖아요. 그래서 철폐함으로써 이제 일반 전기 사업자도 도매 전력 공급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좀 더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살짝 경쟁을 풀었던 거고요. 2000년에는 소매시장을 부분 개방했고, 전기 요금 조정, 이제 전기 요금 가격 결정을 또 이제 좀 약간 규제를 낮춘 거죠.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그래서 요금 결정에 대한 좀 결정권을 또 시장에다가 조금 더 넘겼고요. 2004년에는 전력거래소. 이쪽도 전력거래소가 원래 없었나 봐요. 다 개별 계약을 통한 전기 공급이었던 것 같은데, 전력거래소를 드디어 2004년에 설립했고, 2008년에는 도매전력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전력거래소가 있던 하루전시장, 저희도 하루전시장이 있죠. 그리고 선도시장, 뭐 사전에 사는 시장에 추가로 시간전 거래시장, 아마 당일시장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당일시장, 당일 이제 실질 하루 전에 결정된 거 대비 실질 당일에 뭐 송전 제약이든 뭔가 이슈 통해서 실제 못 돌아가는 걸 급하게 메꾸는 그런 시장이 추가됐다고 해요. X가 아니라 이건 V고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이제 광역, 전체적인 일본 전체에 대한 광역의 뭐 운영기관이 OCCTO를 설립했고, 소매 발전 전면 자율했고, 소매 요금 규제도 철폐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경쟁 상태로 넘어가면서 또 탑다운적인 기관, 아마 일본이 뭐 지역별로 어느 정도 또 분리돼 있었나 보죠. 그런데 이제 광역 개통 운영 기관을 어쨌거나 설립을 해서 조금 더 탑다운적인 계획을 하는 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도매 전력 거래소, 저희로 치면 KPX, S&P를 결정하는 도매 전력 거래소의 경우는 어떤 시장이 있나요? 현물 시장, 하루전 시장, 이게 메인 시장이죠. 다음날 생산한 전력을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30분으로 쪼개면 48개의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다음날의 48개 구간에 대해서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저희는 시간마다니까 저희는 다음날 24개 구간을 결정을 하죠. S&P를. 그럼 얘네는 30분 단위니까 48개 구간을 결정하는 거고요. 기존엔 많지 않았다고 했죠. 얘네는 기존엔 다 개별 계약으로 했었고, 실제 2016년
그러니까 전력 거래소 생긴 이후에도 전력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3%뿐이었고 17년 돼서 7% 됐고 이제 2019년 5월 와서야 이제 30%까지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 2020년 이후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여전히 50% 이상은 개별 계약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전력 거래소를 통한 공급은 그냥 넘버 2의 서포팅 개념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랑 조금 다르죠. 그리고 선도시장, 사전에 매입하는 시장이고요. 향후 생산할 전력을 1개월, 일주일을 1단위로 한다. 사실 이 말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1단위면 1개월은 막 뭐 몇백 단위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뭐 1개월이란 한 단위와 일주일이란 한 단위,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위가 있나 봐요. 이건 제가 검증하진 않았고 이 말은 그렇게 보이고요. 24시간형과 주간형 두 종류가 있대. 이거는 사전에 용량을 사는 CP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전력을 사전에 산다. 전력 자체를 산다. 어떻게 하루 전 시장이 아니라 뭐 이틀 전 시장, 뭐 100일 전 시장 같은 실제 전력을 사는 하루 전이 아닌 더 미리 사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용량 시장은 따로 있죠. 그리고 시간전 거래 시장, 현물 시장과 실제 수급의 예상치보다 오차를 시정하기 위한 당일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하루 전 시장이 아니라 당일 시장이고, 그리고 전력이죠. 꼭 이런 거 있더라. 신시장이라고 해서 용량 시장이란 게 2020년 7월에 개설됐대요. 좀 되게 늦게 개설됐네요. 그래서 사전에 용량을 사는 거고, 용량을 살려면 사전에 미래의 총 수요를 계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광역기관이 OCCTO라는 게 설립되면서 얘네가 드디어 이제 뭐 FIT, 기존 계약된 FIT를 제외한 전국의 수요 곡선을 이제 탑다운적으로 설정하면 그걸 기존으로 이제 입찰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교점해서 용량 가격이 형성되고, 그 용량 가격, 그 가격 이하로 했던 애들은 다 낙찰이 되겠죠. 그래서 CP 요금을 이후에 받게 되는 거고, 하지만 낙찰되놓고서 해당 시기에 갔을 때 공급을 제공 못하면 뭐 해약이나 계약 변경 같은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저전환 시장, 이건 저희는 없는 시장이죠. 시장에 새로 진입한 전기사업, 그러니까 개별 계약을 통한 전기 공급이 많다 보니까 싼 전기를 통한 공급을 미리 다 싹 선점해 놨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현물 시장을 좀 만들어 놨나 봐. 그래서 전기사업자가 수력, 원자력 등 저렴한 기저전환으로부터 전기 구매를 딱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수력, 원자력 전기 사업자들을 전기를 현물로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네가 일부를 뭐 자기네 전력에 따라 하겠죠. 뭐 70%를 롱텀 계약하고 30% 현물 시장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30% 같은 현물에 나오는 그 부분이 신규 전기 사업자가 살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전력 사업자는 어쨌거나 기저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이 시장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뭐 기타 시장은 뭐 수급 조정 시장과 비화석 가치 거래 시장. 이건 저희의 REC랑 비슷한 개념 같아요. 저희도 신재생으로 발전한 거는 REC라는 인증을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생산한 1의 전기에 대해서 1 REC를 실제 있지는 1 REC를 부여받아서 REC 구매 의무자를 만들어서 REC를 사게 해서 못 사면 페널티를 줌으로써 REC를 강제로 사게 하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태양광 쪽이나 이런 신재생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포트를 하는데요. 얘네도 보시면은 비화석 연료에 대한 밸류를 트레이딩하는 마켓이라고 하고, 비화석 연료를 생산한 전기를 분리 따로 빼서 인증서를 얘도 부여해가지고 인증을 또 추가적으로 거래하는 추가 밸류를 제출하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화석 거래에 대해서 추가적인 밸류를 주는 저희 REC 같은 그냥 개념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 FIT 제도, 사실은 저희가 대체 투자 시장의 경우는 일본은 저도 제가 2019년 이 정도인가 이 전후에 일본 태양광 FIT가 엄청 투자건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이 나라는 왜 이러나 했는데, 이때가 이제 FIT 제도가 있었고, 또 FIT 제도가 곧 없어질 거라서 곧 없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쫙 해요. 또 그런 시기까지 겹쳐서 아마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런 FIT 제도는 이제 끝났어요. 보시면은 FIT 제도는 그러니까 기존의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를 위한 걸 뭐 2010년 7월에 한 건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했어요. 2003년에도 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RPS 제도를 했고, 뭐 2009년 11월에도 일부 10kW 미만 태양광 설비는 10년 고정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한 잉여 전력 매입 제도도 했고, 그리고 드디어 2012년 7월 고정 가격 매입 제도 FIT Feed in Tariff죠.
예, 이거 테리프고 요거 제가 틀렸죠? FED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FI 제도는 어떠냐? FI 제도는 결국 고정 가격으로 사주는 거죠. 정부에서 사주는 거고, 결국 FIT 제도가 도입되면은 재생에너지 도입량은 왕창 늘었대요. 기존 대비 뭐 한 200% 증가했대요.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간 고정 가격으로 사주는 보장이기 때문에 그 캐시인의 예측 가능성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뭐 투자성 그런 또 올라가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품들이 금융투자 상품으로 많이 운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파이낸서블하다고 하죠. 금융 조달하기 더 편리해져서 많이 했었고, 보시면 뭐 제도 전보다 제도 후에 왕창 늘었다. 훨씬 안정적인 예측 가능성을 줬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FI 제도가 또 문제가 있었죠. 보시면 일본 왜 없앴냐 하면은 결국은 FI 제도에서 추가적인 그런 구매 비용의 일부는 개인, 그러니까 수요자, 최종 수요자들 전기요금에 추가해서 부과했대요. 그래서 뭐 부담금, 무슨 부담금이라는 형태로 했는데, 부담금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 당초 예상했던 2030년 누적 기준으로는 비용은 총 4조 원 들고 수요자한테 한 3조 엔 정도 부담을 씌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미 2030년 누적인데 2019년에 왔을 때 벌써 예상치까지 왔죠. 지금 4조 엔 예상했는데 이미 3.6조 엔, 그리고 소비자 부담하는 거는 3조 엔 예상했는데 2030년까지 3조 엔 예상했는데 2019년에 이미 추정으로 2.4조 엔에 달해서 와, 그럼 난리 나겠구나 하고 실제 난리가 났죠. 기존에는 부담금, 결국은 그 산업용, 가정용에서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그 요금 중에 1% 비중이었는데 2018년에는 산업용은 15%, 가정용은 11%까지 재생에너지 부가금, 그런 버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바꿨죠. 그래서 기존 FI 제도의 문제점은 전기요금 인상하게 되죠. 계속 부담금, 아까 말한 부담금의 비중이 올라가니까 총 전기요금 올라가게 되고, 또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태양광은 준공하는 한 6개월까지 정도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편중했다는 에너지원과 불균형, 빨리빨리 해서 고정적으로 받고 파이낸싱 받고 뭐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논한다고 해야 되나? 아주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굳이 이거를 뭐 해상풍력까지 뭐 수년 걸리는 빡신 걸 할 이유가 없죠. 빨리빨리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됐고, 또 일단 승인 받고 금액만 받아놓고서 또 곧장 착공 안 하고 뭐 좀 느리게 가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승인 받아놓고 또 안 하는 애들도 증가하고, 일단 숫자만 먼저 받아놓고 FIT 숫자가 점점 내려가니까 내려가기 전에 빨리 이 금액을 받아놓으려고 또 하는 애들도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일단은 일부 개정, 여전히 FIT 상태인데 개정해서 현재까지 개정법 시행일 이전까지, 시행일이 공고되고 일부 오늘,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자마자 오늘이 아니죠. 시행일이 일부 기간을 두고 시행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전력회사 계약을 체결하면 인가 취소. 너 기다리는 거 안 돼. 빨랑하던가 접던가 결정해라. 그리고 국민부담 증대 억제를 위하여 대규모 태양광 전력량 매입의 입찰례도 가격 결정. 좀 이제 가격 결정 형태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도입이 장시간이 필요한 풍력. 얘네들을 안 하게 되니까 뭐 일정 기간 매입 가격의 일괄 결정. 뭐 이런 개념이 있었대요. 근데 일단 저희가 FIT가 일단 뭔가 충격이 왔다. 그래서 갑자기 FIT가 없어지게 된 거다. 보시면 그래서 I를 두 개 썼는데 잘못 썼어요. FIP, Feed in Premium. 프리미엄을 고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2020년 6월에 2022년 4월부터 시행하는 개념으로 Feed in Premium 제도를 했대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점인데요. Feed in Tariff 기존 거는 어차피 고정 가격이어서 전력 가격이 높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도 높은 이 시점에 굳이 더 빡시게 돌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같은 가격이니까 언제든 10시간 돌리면 가격이 똑같으니까 뭐 딱히 이쪽에 더 모을 이유가 없었죠. 근데 지금 FI 프리미엄을 고정해 주면은 프리미엄이라는 건 이 시장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수평 이동하게 하는 프리미엄을 갖게 해준다는 건 결국은 이쪽이 총 매출액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한 곳에 물론 태양광이 그때로 쏠리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더
자연 정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더 비싼 곳에 좀 더 사람들이 그 설비를 몰아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하는 좀 그런 순기능이 생기게 하는 개념으로 시스템을 바꾼 거죠. 그래서 기존의 FIT에서는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 공급을 딱히 높일 뭐 그런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인데 FIP에서는 시장 가격이 연동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로 좀 시스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 공급할 유인이 생기는 그런 구조로 바꾼 거죠. 잘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캐시플로우 불확실성은 올라가니까 당연히 파이낸싱에 대한 용이성은 내려갔겠죠. 당연히 이거 불확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계속 플랫하게 가는 게 계산하기 제일 쉽잖아요. 그거보다는 당연히 변동성이 높으면 변동성은 사실상 리스크니까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거고 그 말은 뭐 파이낸스 하기 좀 더 어려워지고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1번 했고 혹시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하나 더 하고 아니면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혹시 당장 보진 않겠지만 밖에 눈 오는데 해피 스노우 겨울을 보내시고요. 전 발목 다쳐서 넘어질까봐 나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집에서 눈 구경만 해야겠네요. 예. 제목까지 눈 많이 즐겨주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